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원화 환율이 1달러에 대해서 1,400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지금은 뭐 1,380원 정도입니다만, 최근에 이 원화의 약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킹달러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강하게 인상하겠구나.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한국 원화는 그것 때문에 약세다.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다. 뭐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뭐 절대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DXY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글로벌 달러화 지수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달러를 나타내는데 한국 원화에 대해서 얼마다, 유로화에 대해서 얼마다, 엔화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도 있지만 미국 전체적으로 미국이 교역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이제 가중해서 가령 유럽의 비중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가중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가중치를 구한 게 아니고 1970년에 가중치를 구하다 보니까 유로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유럽의 비중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일본에 나도 한 10%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캐나다나 여기에 70년 기준이니까 한국은 안 들어가 있겠죠. 중국도 안 들어가 있겠죠. 이 글로벌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글로벌 달러화는 한 14% 정도 강세였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유로화의 강세가 14%보다 조금 모자란 13.7% 정도. 일본 엔화는 24%의 약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 한 17% 정도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원화는 엔화하고 유로화 그 중간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거는 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 30-40% 정도, 이 최근에 원화 약세는 3분의 1 정도 설명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같으면 맞거나 틀리겠죠? 30% 맞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 현상에는 한 가지 현상이 지배적이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그냥 금리만 계속 올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한국 원화가 약세라고 한다면 한국이 그냥 금리만 계속 올리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인위적으로 올린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걸 그냥 미국의 금리 인상, 뭐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원화 약세의 진실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에너지 문제, 글로벌 경제 문제입니다.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지탱되는 경제가 있고,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지탱되기 어려운 경제가 있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나라들이 있고, 금리만 올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금리가 다들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 핵심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 그 다음에 금리를 높였을 때 경제가 지탱될 수 있겠는가. 뭐 에너지 수급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옆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 그림이 뭐냐면 G20 국가들 중에는 뭐 선진국도 있고 신흥국들도 있고 쭉 다 있죠. 러시아도 있고. 이 G20 국가들의 환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DXY처럼
각 나라의, 이거는 진짜로 이제 그 나라의 수출 수입이라는 교역으로 가중해 놓은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달러도 있지만 미국과 교역하는 것도 있죠. 중국이 훨씬 더 교역 대상국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비중도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금액만큼 넣고 미국 달러도 그만큼 미국하고의 교역 규모만큼 넣고 이렇게 해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통화를 달러화 기준으로만 표시한 게 아니고 교역을 하는 여러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 가중 평균시켜 놓은 걸 실효 환율이라고 합니다. DXY라고 하는 글로벌 달러화 지수라고 하는 것도 예전 기준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실효 환율 이 개념이죠. 이 실효 환율로 봤을 때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그 나라 통화의 강세입니다. 러시아 루블화가 실효 환율로는 가장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교역하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 가중 평균시켜봐도 러시아의 통화가 굉장히 강세라는 이야기죠. 제가 플러스 20%밖에 표현 안 했습니다만 거의 한 4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끝에 아르헨티나나 터키는 20% 정도 또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G20 국가들을 실효 환율 개념으로 해서 쭉 그 랭킹을 매겨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랭킹을 매겨보면 어떤 나라들이 강세입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달러의 강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기 미국 달러가 제일 보시는 방향으로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보다 옆으로 쭉 가면서 미국만큼의 강세는 아니고 약세여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강세고 어떤 나라들이 약세인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통화가치 강세예요. 미국도 자원 가진 나라죠. 러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들어가고요. 멕시코,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통화가치 강세인 나라들이고 자원이 없는 나라들, 아르헨티나, 터키,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통화가치가 실효환율 개념으로 약세입니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많이 수입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들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긴 합니다만 미국 혼자서 자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중국, 인도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통화가치 강세,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두루두루 친하지 않은 나라들은 약세. 이렇게 지금 세계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 킹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약세를 설명하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 원화 약세를 설명하는데 100%인 것 같지만 G20 국가들의 실효 환율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그림이 아니죠. 왜 이렇게 자원이라는 것에 전 세계 통화 외환시장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뭐 물론 인플레이션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인플레이션 문제도 갖고 있죠.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이런 문제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러시아의 도발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 이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에너지 문제가 지속되는데 경제가 유지가 되겠느냐? 가령 올해 겨울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난방할 연료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공장부터 돌릴까요? 안 그러면 각 가정의 난방부터 해결하고 볼까요? 공장은 좀 멈추는 한이 있어도 국민들이 추위에 떨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겨울은 지나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렇게 약세로 가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갖고 있거나 안 그러면 공급망이 안정적이거나. 근데 에너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경제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려도 물론 그러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가는 아니 미국도 빚 많지 않으냐. 우리만큼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은 가계부채 가령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안 부르죠. 어쨌든 뭐 주택을 매개로 한 대출이 고정금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동금리죠. 고정금리라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려도 가계가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가 그만큼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금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차지할 겁니다. 근데 이 3분의 1의 문제는 에너지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생각할 때 금리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좋으냐? 금리를 계속 올려도 경제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인 것이죠. 또는 금리만 올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미국처럼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가 에너지 문제와 같은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외환시장입니다. 단순하게 금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는 빼고요. 유럽하고 일본이 우리하고 상당히 상황이 비슷하죠. 중국도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죠. 특히 일본하고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들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해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중국이든 마찬가지겠죠. 인도네시아는 좀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식의 자원을 수입해서 공장을 돌려서 공산품을 수출하는 경제 구조의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식의 모델을 갖고 있는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하는 공산품 가격은 심지어 한국의 디램 가격이 심지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이 문제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문제가 이게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자원 가격을 계속 올리고 서방 국가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서 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공산품의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글로벌하게 러시아를 포함한 오페크 플러스 미국을 포함한 G7이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뭐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뭐 때려잡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고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선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국영기업이 수입을 총괄하게 하고 그래도 가격은 올라가죠. 올라가는 가격을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국내 이 가격 인상이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했느냐? 강력한 긴축을 해버린 것이죠. 부동산,
이 자원 많이 쓰는 게 부동산업이거든요. 이 건설업, 이쪽의 경기를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죠. 수입이 덜 되도록. 그리고 지금도 제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핑계거리고 경제를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소비를 위축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입이 덜 되게 해요. 거기다가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정부가 보조금을 좀 막아놓고 당연히 정부가 보조금 줘서 수입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에서 쓸데없이 많이 쓰이는 걸 차단시키는 그런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중국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우리하고 경제 구조가 다릅니다.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시장 가격이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정부가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화 정책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왜냐? 자원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자원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좀 덜 나빠지느냐? 지금 상태로는 많이 나빠져 있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볼 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좀 덜 하는 것이죠. 얘들은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제가 볼 때 일본은 다시 국운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으로서는 그동안 얼마나 엔화 약세를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심지어 아베 정부는 엔화 약세가 오면 경제가 좋아지도록 많은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규모가 2배 정도 더 큰데 2014년까지 이 일본의 공적연금이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투자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합쳐가지고 한 24%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해외 투자 비중이 낮았고, 근데 이걸 2015년부터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 비중을 2배로 늘려버렸어요. 24%이던 걸 50%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환해지 않는. 그럼 어떻습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면 그냥 평가로 일본 엔화로 평가할 때 이게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해외에 투자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데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한 3년 전부터인가 해외 투자하면서 이 환해지를 이제 없애버리고 환해지를 안 하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면 더 환율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일본이 워낙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올해 상반기 그 투자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8%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달러로 투자했던 게 엔화 값은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투자 수익률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한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한 절반 정도. 아마 그 수익률에 한국 국민연금하고 일본의 공적연금하고 수익률의 격차는 일본 엔화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한국 원화 환율은 덜 올라가서 그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바꿨겠습니까? 엔화 약세만 와라 라고 해서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엔화 약세가 오는데 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일본은 금리 안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2%밖에 안 된대요. 저거 가지고 무슨 인플레이션이냐고 금리 안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엔화 약세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샴푸 가격도 많이 올라가겠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800원 하도난율이 1,400원, 1,500원 올라가면서 2000년대 초반에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산업의 활기가 돌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걸 노리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엔화 약세가 들어오니까, 엔화 약세가 강해지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삶의 질은 떨어져도,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연금 구조조정하는 것도 보면, 야,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그런 가령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이제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런 연금 개혁 같은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다 국민들의 삶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낮추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러지 않고서는 일본이 좋아질 수 있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엔화 약세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강하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풍요 시대는 지났고, 우리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우리가 에너지 생산은 하지도 못하면서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던 시대, 러시아로부터 가스관만 끌어들이면 에너지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럽이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우리 러시아 가스관 끊기고도 우리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도 공장이 돌아가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 G20 국가들에서 이런 문제 없는 나라들은 그냥 금리 좀 올리고 인플레이션 좀 받고 하면 돼요.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제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대책이 없는 나라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긴축이죠.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긴축이죠. 일본은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우리 절호의 기회를 한번 얻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로 엔화 약세만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허리띠가 졸라매지는 거예요. 엔화 약세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의 질이 확 떨어지면서, 질이 떨어지면서 그런 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